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저희 시선 집중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촌철님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시선 집중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름하여 2023 직장갑질 풍속도입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그리고 신하나 변호사 이 세 분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직장에서 갑질은 어떤 모습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시선집중에서는 추석을 맞아 특집으로 2023 직장갑질 풍속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잘 쉬고 있는지,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세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혁 녹색병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신하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도 어떻게 푹 쉬고 계십니까? 네,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괴롭히고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연휴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연휴고 6일 동안 유급 휴가를 누려야 되는데 정말로 다 그렇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 아주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8월 달에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서 직장인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명절이나 공휴일 같은 빨간 날 놀고 있냐 했더니 직장인 3명 중 1명에 가까운 31.2%가 우리는 못 쉬고 있다. 오, 3분의 1 정도가 돼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은 네. 빨간 날을 유급휴일이 아닌 그냥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급휴일도 아니고 그냥 출근 일을 한다. 예. 그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다음에 직장 규모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습니까? 예, 매우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컸는데요. 네. 정규직은 86% 정도가 자유롭게 쉬는데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43%만 자유롭게 쉰다고 답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87%, 300인 이상 대기업이 73%가 자유롭게 쉬는데 네. 5인 미만은 47%만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터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그렇게요. 설문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따지면 병원은 못 쉬잖아요. 예, 원장님. 맞습니다. 병원에 못 쉬고 예. 원래 이제 못 쉬는 데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병원, 예. 군인, 음. 경찰, 소방관 이거 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는 못 쉬는 거고요. 용광로의 제철소, 그다음에 화학 공장들 예. 이런 것은 이제 쉬면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데 몇 달이 걸려요. 로우 같은 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들은 못 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쉬는 노동자들이 한 명 또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 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셋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 때문에 못 쉰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죠. 노동자의 지위 때문에 못 쉰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럼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게 그래도 이제 비번
명절날 비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네. 이렇게 스케줄을 짭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빨간 날에 근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적인 휴가를 또 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충분하게 이제 논의되고 그렇게 짜지는 건데요. 네.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남들 다 쉬는데 나와서 일하면 그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노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약간 서글프죠. 사실 저는 약간 10월 2일 대체 임시공휴일이 네. 제일 속상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왜 그러냐면요. 모임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명절이나 이럴 때는 못 쉬었단 말이에요. 혹은 뭐 일해도 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정부가 뭐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간단 말이에요.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은 어디 놀러 가자. 다른 데들 다 놀러 간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모는 일을 나가야 되는. 예. 그러면서도 휴일 근로 수당이라도 받으면 어쨌든 50%라도 임금을 더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저녁에 뭐 맛있는 거라도 먹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휴일 근로수당도 안 준다고? 네, 당연히 뭐 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안 정했으면 이런 서름도 없었을 거잖아요. 임시공휴일 정했으면 이걸 누리는 국민과 못 누리는 국민 이렇게 나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임시공휴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모든 노동자한테 골고루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현장 지도 좀 하고 이게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주 52시간제 얘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2018년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현장 노동 문화에 좀 변화가 느껴지세요?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는 했다고 봅니다. 이제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특히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지위가 열악한 노동자들일수록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수인 것 같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지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제재가 있나요? 원래는 이게 법적 제재가 있고 처벌 규정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퇴근 처리를 하고 일을 한다거나 누가 그 이상 일을 하라고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죠. 사실은 뭐 그 근로감독관이 뭐 모든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노동자가 고발을 해야 그때는 이제 조사는 신용을 할 텐데 고발하면 이제 바로 불이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법의 허점을 좀 이용을 하는 경우도 어떻게 있고. 위법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운송업이다,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례라면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5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업종은 사업의 특성상 좀 길게 일할 수 있다. 융통성을 줄 수 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안 그래도 일 자체가 힘들고 좀 길게 일하는 직종인데 특례까지 적용되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52시간 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서비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조업은 좀 주는데. 그렇겠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어서 그렇죠.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조차 되지 않으니까 이 노동 시간에 대한 52시간의 적용 역시 또 맞습니다. 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길죠. 밤 11시에 문을 닫고 아침부터 문을 열고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런 수주가 굉장히 많고요. 자영업자도 또 실은 노동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탄력 근로자를 남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가족 노동도 많잖아요. 가족 노동도 마찬가지. 가정 노동, 자영업자 굉장히 노동시간이 그러니까 엄마가 일 더 시켰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건 역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탈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포괄임금제가 음성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포괄임금 제도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좀 손에 꼽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포괄 임금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근로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실 불법적으로 이제 임금을 주지 않는 이게 임금 체불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니까 어렵게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해도 그냥 한 달 통째서 얼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 근로수당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네. 사실 약간 52시간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예, 맞습니다. 노동제거든요. 맥시멈인 거죠. 근데 사실. 최장 12시간만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사실은 뭐 유럽은 48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뭐 노동시간이 좀 준 것 같지만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멕시코하고 1, 2위를 다투다가 2021년부터 저희가 5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남미의 농업국 세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타리카,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OECD에 저희가 5위가 됐는데 사실상 최장 국가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우리가 줄어서 5위로 떨어진 게 아니고. 네네. 저희가 1900시간 넘게 일하는데 1년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1300시간이고 근데 일본은 우리 가까운 나라 장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일본도 1300시간, 1600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따지고 보면 어떤 거냐면 1년에 일본보다 2달을 더 일하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도 요원하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이건 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예. 노동자의 건강에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주느냐. 예. 사실 이게 이제 69시간 그러니까 이야기 나왔을 때 한참부터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른바 과로사라고 하는데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의 노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장강의 증상, 예. 그다음에 뭐 또는 뭐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더 안 좋은 것은 오래 일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젊은 남성 노동자, 태권도 유단자인 노동자도 장시간에 노동하면 20대에 사망하게 되고요. 예, 10대의 고등학교 실습생이 추석 때 똑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집에 안 가고 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노동 학생 실제 사례가.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주야 막교대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는 주간 근무, 다음 주에 야간 근무 이래 버리면 이게 저는 어떻게 버틸지가 뭔데 이게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많이 예를 들어서. 망가지죠. 근데 야간 근무만은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사실상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친구도 만나고 무슨 행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 근무가 워낙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는 다 주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교대 노동이 그래서 우리 장시간 노동보다도 더 나쁜 노동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건강에는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또 상상을 초월하기 위해. 근데 그러니까 교대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노동 시간을 줄여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교대 노동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공장 풀가동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교대 노동을 하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런 경우는 더더욱이나 안 좋죠. 주로 뭐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철도 공무원은 24시간 막교대를 했습니다. 24시간 일하고 다음 날 24시간 쉬고 그런 경우 근데 있었죠. 그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들어와서 그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대 노동에다가 장시간 노동을 한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신체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교대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야 맞교대를 하다가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주간 연속 2교대라고 해서 한밤중에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철강소 같은 고로사업장 이런 데들은 기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장치업 같은 데는 이제
3조 2교대를 하다가 4조 2교대로 또 많이 바뀝니다. 오, 4조? 예, 4조 2교대로 바뀌면 확실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철도공사 철도 노조에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여러 이유도 있는데 철도의 공공성 강화도 있지만 4조 2교대로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교대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교대제 문제와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없애려면 예. 교대제도 4조 2교대로 바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엄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 사실은 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 노동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건데 거기서 어찌 보면 핵심이 아니라 기본이 노동 시간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시간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근데 과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단어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카로시라는 단어를 먼저 만들었고요. 과로사. 그리고 한국에서 네. 그게 일본의 장시간 노동이 그대로 전달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같이 과로사라는 게 만들어져서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습니다. 멕시코에는 없습니까?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장시간 노동 1, 2위를 다투는 멕시코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단어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도?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야,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과로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몇십 년이 흘러도. 뭐 개선이 안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노동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뭐 과로사의 문제는 뭐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조금씩은 좋아지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의 상황이 아주 서서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인데요? 일본은 한 200~300명 정도의 과로사가 있습니다. 한 해에 예. 발생하는 과로사가. 과로사. 그런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일본은 법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예. 그랬죠.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도 일본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어느 정도인데요? 잠깐만 제가 말씀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노동 시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장시간 노동 거의 없습니다. 오. 잔업을 해도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서비스직과 사무직이 문제예요. 그래요? 예, 전문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잔업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등록 안 되어 있는 잔업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잔업이 이제 서비스 잔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뭐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다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 많아지는 것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노동시간 유연화한다고 해서 69시간 얘기 나왔던 거. 지금 좀 또 싹 들어갔어요. 잠잠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철회했다는 얘기 선언도 지금 없죠. 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69시간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했을 때요. 그때 했던 표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몰아서 일하고 제주 한 달 살이 가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사실 특히 청년층에서 이거 호응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정부는. 근데 청년층이 반발이 엄청 거셌고 네. 그다음에 뭐 학노총이나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그 새로 고침 협의회라고 MG 노조라고 불리는 그 노조에서도 반대를 세게 하고 나가니까 이제 사실 정부가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국민 6,000명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랬어요. 네. 이거 지금 6월 달에 해가지고 이미 결과 다 나왔는데 최근에도 발표하겠다 그러더니 발표를 안 했어요. 설문조사 끝났대요? 네, 끝났어요.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발표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추석 전에 다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세간의 얘기에 따르면 추석 그 밥상 머리에 이게 안건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하고 있어서 안 올렸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고서까지 나왔다. 네네. 궁금하네.
저는 이제 몰아서 일하고 이제 제주 한 달 살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실소가 조금 나왔는데 네, 네. 이 정책을 만드신 분은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몰아서 일하고 난 다음에 회사는 휴업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주 40시간만큼의 일거리는 계속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유연화라는 어떤 제도가 생기면 분명히 회사는 최적의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용할 것이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틈새를 비집고 수많은 탈법이 생겨날 것이다. 주 52시간이 이제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많은 새끼리 생기면 나도 분명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센 반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프리랜서는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제주살이 하면 잘려요.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프리랜서도.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더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변호사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예. 그러기 어렵죠. 이거는 그 사회생활 조금 해보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참. 아무리 탁상행정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공무원도 노동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MZ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꿈속에 MZ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제주 한 달 살이를 갈 수 있다 이런. 그래요? 아무튼 뭔가 이게 좀 더 장시간 노동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질주하려고 했었으니까 반발이 너무나 큰 것 같은데 특히 MZ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 같은 경우가. 그죠? 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저희가 약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채용 공고 나오는 거 보면 유급휴가 주겠다고 하는 공고가 적지 않아요. 5인 미만에서도? 네. 또 이번에 제가 그 저희 동네 동물병원에 저희 강아지 진료 받으러 갔는데 거기 휴가표 보니까 10월 2일 날 쉬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네.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 3명 일하는 곳인데 네. 휴일 날 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젊은 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쉬지 않는 데는 일 안 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반발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근데 뭐 69시간 일해라 이렇게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을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종 병원 가다 보면 요즘은 야간 진료합니다 해갖고 가로 열고 무슨 요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말 진료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게 어떻게 될까 했더니 5인 미만. 네. 요래서 이게 현실인데. 왜 정부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모른 척 할까요? 이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 풍소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부는 노동 시간,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에 비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어봤고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 2023 직장 갑질 풍속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직장 풍속도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고요. 이 내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과 함께 계속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방송을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잠깐 들어보시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해도 대체 휴무도 없고 1.5배 보상도 없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 시간도 협의 없이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아예 지급을 안 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요. 야간 당직자들의 당직 수당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거나 축소해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괴롭혀서 내보냅니다. 9시 출근인데 8시 40분에 로비에 집합해서 친절 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종합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임상혁
병원장님께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녹색병원은 이런 일 없죠? 전혀 없고요. 네. 이거 실은 믿겨지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심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종합병원에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로 있었다니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그렇죠. 괴롭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런 뭐 태움이라는 게 그렇죠. 뭐 태움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요. 그래서 저도 실은 지금 이 사례를 보고서는 굉장히 좀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정말로 이거는 근로 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점규 위원님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갑질 119에 실제로 접수된 사례잖아요. 네, 이 사례를 제가 네. 이건 꽤 들어온 지 오래된 사례인데 바로 지난주에 이 똑같은 사례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한테 한 200명 정도 되는 종합병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내용과 거의 한 90% 흡사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10월 2일 대체근무 임시 공휴일 당연히 안 쉬고요. 네.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날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 지급된다는 것이 일절 없고 10월 공휴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불만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그리고 또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노조 있으세요? 그랬더니 노동조합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명 전후 정도 되는 지방의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에 노조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장이 그냥 왕처럼 군림하고 이사장과 이사장 가족들이 같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에 의해서 갑질과 태움이라 이런 것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네. 불법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나라 변호사님 이런 경우 법적 제재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땐 법 위반에 무슨 온상처럼 이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연차 수당 지급하지 않고 당직 수당 지급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상 이제 통상금의 1.5배를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임금체불이고요. 네. 임금체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무슨 이의를 제기하면 괴롭히고 친절 인사에 강제로 동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례는 꽤 접수된 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그러니까 좀 파악하셨습니까? 요 당시 제보자분께서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공론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근로감독 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동청에 우리 사업장에 불법이 만연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신고자의 신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잘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좀 처리해줘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가 있고. 조서 좀 나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에 이제 나와서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제보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묻혀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내내 일했습니다. 휴게 시간은 30분씩 3번 준다고 하지만 제대로 쉰 적이 없습니다. 연장 근무도 수시로 했지만 수당은커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계산해보니 체불 임금만 1,800만 원이더라고요. 노동청에 진정했더니 사장은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나가서 식사하고 온 적이 없을 정도로 휴게 시간이 짧았는데 감독관은 이런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이 모든 직원들에게 강제로 확인증을 받아낸 상태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야, 이게 이제 요식업에 근무하는 분의 어떤 그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신하나 변호사님께 먼저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지만 네. 사장이 네. 다른 노동자들을 뭐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저 사람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버린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면서 내가 일한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어떻게 증거를 남겨요? 그러니까 뭐 굳이 찾자면 뭐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을 뭐 캡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요식업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럼 결국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강력한 힘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사장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영향력의 행사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른바 5인 미만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이때는 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당은커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최저임금법에 걸려. 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상에 지급된 시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나누어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을 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여기는 휴게 시간이 제대로 안 주어졌다고 하시는데 이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4시간 근무하면 최소 30분의 휴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꼼수거든요. 사실은 보통 4시간 일하고 뭐 1시간 쉬고 다시 4시간 일하잖아요. 4시간당 30분인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중간에 이제 1시간 쉬는 게 일반적인 네. 직장인들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3시간을 쉬게 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어디 가서 집에 갔다 와야죠. 그럼 3시간. 아니 어느 나라처럼 그러니까 낮잠 타임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고서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요식업에서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뭐 그렇게 이제 합의하기도 하는데 이분 지금 증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데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쉬실 때 이럴 때 출퇴근은 이제 교통카드 같은 걸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근했다, 퇴근했다는 그렇죠. 제가 교통카드 찍으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 기록으로 증거할 수 있고 이번 사례처럼 쉬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이번에 지금부터 3시까지 쉬는 겁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그런 거 녹음해 놓고 이래서 본인이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동청에서 이분들 직원들 익명으로 설문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이 입 닫으라고 해서 그냥 말 맞춘 건데 익명으로만 실태조사하면 나오는데 노동청에서 그냥 대충 봐주게 하고 야 왜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냐 적당히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 좀 더 들어보시죠. IT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지만 대표님은 7시 전에 일과 보고를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대표님은 하루 종일 회사에 없어서 카톡으로 자료를 보고하는 경우에 새벽이 돼도 가라는 문자가 오지 않으면 퇴근을 못합니다. 직원 누구도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밤 9시 이전에 하는 퇴근을 칼퇴라고 부릅니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은 당연하고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도 주저없이 보냅니다. 여기서 일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고 회사 꿈을 꾸면서 악몽에 시달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69시간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IT 업체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저는 일단 그 병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IT 업체는 사실 야근 거의 대명사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 IT 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상 재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빈도수가 많습니까? 몸으로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 불행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우리 이제 특히 구로공단에서 구로공단이 요새는 이제 IT 특히 게임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구로 디지털 센터. 예,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IT 종사자들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노동할 수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쓰러지죠. 그런 경우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 IT 노동의 노동 시간들을 어떻게든 줄여보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IT 업체에서 이렇게 야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IT라고 하는 게 워낙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거의 빛의 속도고 이러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뭐하는 이런 뭐 특성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산업적 요인이고 그러면 직원을 더 쓰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그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제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까? 119로도? 네.
저희가 오죽하면 IT 갑질 신고센터 이런 것까지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로 IT 쪽만 따로 특화해서 예, 그럴 정도였고요. 올해 노동부가 포괄임금 이제 문제 해결하겠다. 사실은 69시간 하면서 포괄임금제 우리가 규제할 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잘 됐다 그러면 우리도 제보 받아서 노동부에 같이 신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건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중에 IT 업계가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곳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규모 있는 데들은 노동부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 시절에 근로감독관들이 좀 적극적이었어요. 왜냐면 장관이 매일같이 TV 나와서 포괄임금제 규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근로감독하고 그래서 자기 1년 6개월 정도 되는 못 받았던 체불임금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의 이 시스템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야근을 52시간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퇴근한 것으로 쓰여 있어요. 퇴근 체크가 되는 거죠. 컴퓨터에 자동으로.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퇴근 체크가 되고 그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위원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근로 감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좀 바뀔 여지가 사실 어찌보면 그게 가장 실제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하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이런 꼼수가 판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제 동생도 이제 개발자인데 제 동생 회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고 다니냐? 회사에 PC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52시간 때문에 이제 PC가 꺼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트북을 꺼내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네네네. 이야, 이런 그 정도로 한다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좀 그 고용노동부가 마음을 먹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렇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직장에 불은 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감독에 불씨 한 번만 들어가도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익명 조사만 해도 얼마든지 나올 적발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대기업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체가 와서 휴게 시간에 약을 먹고 쉬고 있는데 원청 관리자가 이걸 보고 용역회사에 뭐라고 했더라고요. 이후에 휴게 시간에 휴게실에서 눕는 것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휴게 시간 보장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나라 최대 기업 제가 굳이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서 벌어진 사연이고요. 네. 이제 미화 업무를 하는 용역 노동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약간 청소하다 좀 어지러우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그걸 원청업체 직원이 보고 원청 용역회사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이 제일 속상했던 건 뭐냐면 자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다 못 쉬게 된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눕지 말라는 게 이제 모든 청소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서. 근데 사실은 원청 갑질은 정말 답이 없는 거라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도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물론 원청업체가 용역회사한테 업무 지시할 수 없잖아요. 네, 지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거다 용역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해 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 그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도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같은 회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같은 회사에서의 상사가 괴롭혔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지 원청회사의 사람이 하청회사 직원을 괴롭혔다 용역회사 직원을 괴롭혔다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억울하고 답답한데 답도 없는. 아니 근데 휴게 시간에 휴게실에서 눕는 것을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형용 모습 비슷한 게 휴게라고 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워서 쉬든 앉아서 쉬든 그건 노동자의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휴게라고 하는 단어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휴게를 보장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 휴게 공간들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들을 조사했는데요. 실은 휴게 공간이 없는 곳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에나 계단 사이 어디 옥상에 햇볕 드는 틈
이런 곳에서 주로들 쉬고 계셨고요. 물론 법이 좀 만들어져서 휴게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그 여성 청소 노동자 어르신을 만나서 아이고 힘드시네요. 좀 어떻게 좀 쉬세요. 그랬더니 휴게실 얘기를 제가 여쭤봤어요. 바로 지금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휴게실 있죠? 그랬더니 휴게실이요 있죠. 근데 못 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못 쉬어요.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특히 청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할당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이 할당량을 다 어디까지 청소하라고 그냥 청소하라고 쉴 수가 없는. 내몰려버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근데 거기다가 겨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쉬어보려고 하는데 눕지 말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쉬라는 거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례 듣다 보니까 이 갑갑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명절에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들어보시죠. 이사장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 직원들이 청첩장을 접는 일을 해야 했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야근 지시도 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축의금 수납까지 해야 했고요. 야근 및 주말 출근 등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사연이라면서요. 네. 아니 종종 이런 뉴스 나오긴 해요. 종종 이런 뉴스는 금융업에 종사한다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얘기하는 거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 수협, 신협 이렇게 농수신세 뭐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도 부르는데 이 네 군데 지역의 이사장, 뭐 조합장들이 엄청난 횡포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약간 뭐 정부리 듯한다. 이런 비슷한 어떤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이사장이란 지위가 그렇게 막강한 지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제보 중에서 저희가 그 작년 8월에 MBC 이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보도된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직원들만 밥하게 하고 네, 맞아요. 네, 그 사건이 새마을금고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그냥 왕이에요. 맞아요. 왕이니까 심지어 매일 밥을 하게 일을 시켰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뭐 MBC에서 취재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시절에 저희한테 동시 제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이사장님 그 과수원에 사과 따러 가게 시켰다 주말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 직장갑질 119 출범한 게 한 6년 됐는데 초반에는 많이 있었어요. 뭐 자녀 논문 시킨 뭐 대학 교수가 구속되기도 하고 저희 제보를 통해서 맞아요. 네, 뭐 어떤 뉴스 나오고 했었어요. 네, 이걸 저희는 사적 용무짓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갑질 중에서도 심각하다. 이런 건 그래서 사실 초기에 많이 개선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전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작고 소규모 그래서 거기에 선출직인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데들은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렇게 고착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근로감독관 이야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말 그대로 주로 어떤 큰 사업장에 이런 데를 둘러보지 이런 데는 거의 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1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상사의 괴롭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사장도 알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건 이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사 아이를 셔틀하게 시킨 직원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회사 내에서. 근데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이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몰아서 데려오는 관행이 있고 이건 친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은 나는 안 친하다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너희는 친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 황당한 경우가 있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틈새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별 건건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아까
그 농협, 뭐 수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요 사업장을 특별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섹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전체를 계도하고 그렇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들이 좀 중앙에 이런 데서 필요하죠. 좀 나서야 되는 건데. 아니요,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부도 그런데 저는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사례들이 법원에 갔을 경우에 판결이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사례가 법원으로 가면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례 5개 다 살펴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합쳐갖고 그러니까 좀 그 법원의 판결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입증은 어렵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민사상의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 불법행위로 같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제 소송까지 가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직장은 이제 잃었다고 봐야 되고. 그럼요. 관계가 회복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은 잃고 시간은 엄청 들고. 근데 뭐 위자료는 500, 1000 나오면.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예. 비용대로 들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꾹 참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러니까 개선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 그 명목상으로는 좋은 이야기인데 법에 호소할 수 있는 현실도 못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오지만 정부가 알아서 이거를 계도할 건 계도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고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노동부는 알고 있는 거죠? 노동부가 작년 새마을금고 그게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노동부가 그 사건 이후에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대해서 작년에 특별근로감독을 했고요. 네. 또 올해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에 대해서 특별감독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제보를 보면 감독 들어온 데에서 쭉 다 입 맞춰놓고 장부 맞아요. 딱 정리해 놓거든요. 그리고는 뭐 우리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하고 이거 금방 지나가 여론 언론도 잠깐 관심 보였다가 흘러가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수원의 그 과일 따게 하고 뭐 거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저희 근데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직원 중에서 일부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직원 다 불만이 있겠죠. 근데 일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좋아서 하는 일이다. 나는 참을 수 있어. 네.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 취직하면 잘릴까 봐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더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 내서는 이런 사람 줄 섰어 이런 얘기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하면 나가 줄 섰어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지방은 특히 일자리가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 2023 직장 갑질 풍속도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2023 직장 갑질 풍속도라는 주제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 박점규 직장 갑질 119 운영위원, 그리고 신하나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직장 풍속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3부에서는 좀 이 문제로 좀 특화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앞서 1, 2부에서 잠깐씩은 좀 언급이 있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도 일단 한 이제 법률 용어가 된 거죠.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무적으로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이 우위성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지위 내에서의 우위성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즘 이렇게 평등하게 직급을 이제 부여하는 직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연차가 오래됐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뭐 성별이 다르다거나 이럴 때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이 괴롭힘이 자꾸 정신적 괴롭힘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체적 괴롭힘까지 포함이 되고 신체적 괴롭힘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짚어보던 사례들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00% 다 거예요? 해당이 됩니다. 네, 다 그런 맞습니다. 사례다. 그럼 이런 사례가 직장 내에서 발생을 하면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인지를 하는 순간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징계를 해야 되고요. 이 사건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한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회의적인 게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면 그 문제죠. 그게 항상 처음부터 문제로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동청에서 사용자가 그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직접 이제 조사를 해서 네. 회사에 이제 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징계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사용자의 뭐 회사를 떠나거나 이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그리고 없죠. 반쪽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 우리가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좀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노동자들은 체감한답니까? 어떻답니까? 변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네. 일단 뭐 쌍욕하는 사장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입당 열문 뭐 이렇게 뭐 개씨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는 사장이나 상사가 줄긴 뭐 줄었습니다.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네, 네. 뭐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저희가 설문조사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된 게 2019년 7월 16일인데 2019년 6월에 설문조사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이 한 44.5% 정도 됐습니다. 오, 절반이네요. 절반 가까이 2명 중 1명 가까이였는데 올해 6월 즉 한 4년 만에 올해는 3명 중에 1명 33.3%였거든요. 오. 한 10% 안팎으로 예, 좀 좀 떨어져서 줄었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냐 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물었는데 보통 한 65% 정도 3명 중 2명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비정규직이거나 5인 미만이거나 그렇죠.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은 별로 줄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50대 관리자, 뭐 정규직 이런 분들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5인 미만은 굉장히 심각한 게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이 안 되고 해고도 자유로우니까 실컷 괴롭힘 당하다가 문제 제기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좋게 표현해서 스킨십 구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 친해서 동생 같아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문제인데 거꾸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치 한 가족같이 지내는 거니까 사장도 욕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과장 부장 다 함부로 하고 이래서 예.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에게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그 직장인들에게 혹시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시도해 본 적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심각성은 거의 한 50% 정도 나오는데요. 5인 미만이나 비정규직은 60% 이상 나옵니다. 자살 시도도 당연히 높게 나오고 즉 일터에서의 약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심각성이 훨씬 심각하고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신고를 어디에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만약에 노동자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이제 적용되는 한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한테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업주 자체가 괴롭힘 행위를 했을 때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갑질 119에서 직접 활동하시니까 신고를 하는 비율과 신고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비율을 굳이 나눈다면 어느 정도라고 그러니까 한번 추정을 하십니까?
이것도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3분의 1, 33.3%에게 혹시 신고한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신고했다는 비율은 7% 안팎으로 나옵니다. 매번 조사할 때마다 10%가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참거나 모른 척했다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20% 이상이 그만뒀다. 아, 회사를 때렸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특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 5인 미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이런 일터의 약자들이 그냥 못 견뎌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돼서 정부 여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한 해 만에 이런 말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공간 분리를 어떻게 하냐. 근무 장소 변경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가족같이 지내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면 사장부터 일단 욕을 안 할 거다. 그 사장이 욕을 안 하고 야, 그거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욕할 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이다. 그러니 이게 공간 분리나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은 5인 미만에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법의 체계도 굉장히 비슷하고 조치 의무도 비슷한데 어떤 거는 적용되고 어떤 것은 적용되지 않으니 요거 이제 법의 그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좀 통일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원장님께 좀 따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나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 내과 가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내과 가고요. 숨이 안 서진다 그러면 호흡기내과 가고 소변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비뇨기과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정신과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늦은 편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참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고장 얘기하면 회사의 동료들 친한 동료들과 얘기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거의 극단적인 상태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랬던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극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 한번 좀 들어보시죠. 팀장님의 비호 아래 동료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는 동료를 인사과에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번 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과에서는 너 이거 이슈화되면 회사 못 다녀 라며 오히려 신고를 만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인사과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사례 자체를 좀 먼저 보면 우선 동료라고 하더라도 팀장님의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 우의성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인사과에서 신고를 이제 만류했다는 거 반려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신고를 받았고 인지도 했는데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 이거 이슈화되면 회사 못 다녀라뇨. 이거는 회사가 지켜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무슨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건 방치하겠다. 뭐 억울하면 너가 나가라 이렇게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입사 동기 간의 괴롭힘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조금 봤더니 팀장님의 비호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입증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입증이 된다면 관계의 우시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건 중에 하나는 위계, 예, 맞습니다. 구조하에서 발생한 괴롭힘이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입사 동기 간의 속칭 갈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은 근데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시그널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단순한 갈굼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무리를 지어서 이제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나이가 좀 더 많은 그런 동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계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 계급만 갖고 따지는 건 예, 아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유급 휴가를 신청하니까 회사에서는 하루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괴롭힘을 인정받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인정을 받고서도 보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했는데 근데 회사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해봤자? 네, 해봤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인정받아봤자? 네. 그러니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직급이 더 높은 경우가 많고 그러겠죠. 회사 생활도 오래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회사의 비호를 받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았다는 건 회사가 조치를 안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회사가 조치를 안 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이렇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노동자분들이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럼 반복이 무슨 될 수 강제 있겠죠.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청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과태료 조항인데요. 네. 노동청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조사 의무나 뭐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나 비밀 누설 금지나 이 요건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확인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이 정한 조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너무 저희가 받았던 게 올해 6월에 받았는데 한 100건 남짓 밖에 과태료가 없었어요. 전체 다 해서?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봐주기, 쌩까기, 뭐 아니면 뭐 그냥 뭉개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면 진짜로 그 신고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지?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회사 자율로 규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신뢰를 가지고 이걸 잘 처리해 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되고 나면 회사 생활이 잘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건들 조사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보면 이게 회사가 이 문제를 잘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맞아요. 발전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걸 뭉개거나 가해자 편을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해자의 고통을 받은 직원들과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회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신고하지 않죠?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냐? 극단적 선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체로 대거 퇴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회사가 엉망진창됩니다. 저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 인권도 인권이지만 회사의 경영의 상을 위해서라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을 때 그때 회사가 더 발전하고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사가 선진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시죠. 상사는 저에게 무엇을 찾아오라 할 때도 자세한 내용 없이 지시했고 잘 몰라서 되물으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타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상사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면 할 수 있었던 일을 매일 당하는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결국에는 상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정신과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약을 복용해도 불면과 불안은 계속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며 3개월 휴직을 권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원장님한테 여쭤봤던 예. 딱 이제 그 케이스에 이제 부합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예. 특히 의사가 이렇게 3개월간의 휴직을 권고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욕설과 폭언, 그래서 뭐 상사와 부하 간에도 그렇고 동기 간에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럼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케이스도 여기에 괴롭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좀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 한 번, 우발적으로 한 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좀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경미해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봤을 때 굉장히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요 사연 같은 경우는 3개월 휴직을 권고를 했는데 의사는 직장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병가 신청을 하면 병가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3개월 휴직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병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긴 한데요. 회사마다 네. 이제 그런 병가의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묻혀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일 좋지 않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정신과에서 이러한 권고가 왔으면 그걸 수용하고 그 이후에도 이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만들어져야지 이분이 다시 근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직장 풍속도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이 추석 당일이고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박정규 위원께 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월급 떼먹고 명절인데 꼭 명절 앞에 나오는 뉴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임금 체불 사례가 꼭 뉴스를 타요. 꼭 명절 기념으로 노동부도 꼭 그 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심합니까? 이것도 저희가 바로 명절 직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 1년은 아니고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냐, 뭐 기본급, 수당, 뭐 퇴직금 등등 이렇게 했는데 직장인 44%가 예? 그렇게 많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직장 괴롭힘은 33%니까 그거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직장 괴롭힘은 지난 1년간이라는 단서가 있고 이거는 직장 생활 이후에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월급이나 수당이나 각종 이런 임금을 손쉽게 떼먹는 데인지 월급 안 줘도 나중에 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주기만 하고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되니까 저희가 그냥 임금체불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 정도로 심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이 법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민사 채권 관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형사는 아닌 걸로. 네, 꿔준 돈 안 갚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 거지만 이제 이 급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생계의 기반이 되는 돈인데 이건 안 주는 건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솜방망이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야,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은 연봉제가 이제 많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명절 보너스 이런 거 별로 많이 없어지고 있죠. 네, 뭐 연봉에다 포함되어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뭐 입사를 하죠. 명절 때는 봉투 하나 딱 주는 이런 문화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맛이 있는데. 맞아요. 그죠?
딱 기분 좋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요. 뭔가 좀 각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프리랜서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나저나 우리 그 박정규 의원님이 활동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와 노동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뭐 약간 매우 긴장한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예.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들의 제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예. 또 36912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노동부도 저희가 자료 내면 반박자료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 관계 있습니다. 반박 자료를 많이 낸다는 거 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긴장 관계보다는 노동부가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로감독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근로감독관들이 직장갑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근로감독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를 다뤄보지 못했고 좀 이렇게 전문화되지 못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갑질 119에게 예를 들면 신규 근로감독관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어느 부분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래야지만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직장 갑질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립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해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이 좀 돌아가면서 딱 하나씩만 좀 포인트 짚어서 이것부터 좀 먼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좀 해야 된다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박정규 의원님은. 저는 오늘 노동시간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 네. 요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꼭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곳이다. 노사가 모두 동의됐다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해 주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못하게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임금명세서는 의무화됐잖아요. 이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회사가 의무하게 하면 노동시간에 대한 다툼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장시간 근무하는 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하나 변호사님. 이거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시간 노동 그리고 괴롭힘 등은 열악한 사업장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혁 원장님은. 예, 우리가 옛날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되죠. 옛날에 콜센터의 노동자가 전화를 받고 욕을 하도 먹어서 전화를 끊으면 콜센터 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콜센터 노동자가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고요. 욕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거나 법원에 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다 전화를 해도 감정노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라라는 멘트가 다 나올 정도로 저는 직장 갑질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알리고 또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이 당하면 우리 얼마나 좋은 데가 있습니까? 직장갑질 119에 연락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논의해 주시고 또 언론에 알려주시고 네. 이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좀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촌철님들도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